그래서 2023년도에도 물가를 또 업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남아서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 분야는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전제로 했었을 때 나중에 엄청난 고수익을 거두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저도 유튜브 하나 팠어요. 아, 진짜요? 뭔가요? 여의도 맨션이라고. 네. 항상 100만 유튜버 뭐 하면서 자랑질을 하길래 나도 뭐 좀 해보자. 한 10만이라도 가보자 해서 하나 팠습니다.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맨날 자랑해놓고서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여러분, 이렇게 음모론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저는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엔 저희 새로운 채널, 리치 채널 자랑하고 있죠. 맞아. 그것도 봤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영상 4개 만에 구독자 5,000명.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개를 올렸는데 2,000이 안 돼. 이 이제 유튜브 짬밥은 다른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짬밥이 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전문 분야 이제 증시에 이제 부동산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지금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한국 증시는 실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적인 어떤 악재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그리고 조금 그 연초보다 많이 오른 편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레슨이 큰 게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아마 거의 컨셉이 그걸로 아마 썸네일 뽑으실 것 같은데 고수들은 실적이 안 좋을 때 그리고 고수들은 많은 일반인들이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 전후방 회사들 다 합치면 아마 시총의 한 30% 차지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경기가 요즘 실적이 최악이에요.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한 10일 내외의 재고분을 가지고 있으면 적정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 안 해도 한 10일 정도의 재고 분량은 있어. 이게 적정한데, 삼성전자가 뭐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40주 동안 조업을 안 해도 충분할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고, 뭐 SK 하이닉스도 한 14주, 그러니까 뭐 한 분기죠. 이 정도 조업을 안 해도 뭐 충분할 정도의 재고가 있다고들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력에 그리고 그 시가총액의 1, 2등 회사들의 이런 실적 악화라는 건 증시의 대폭 악재로 작용해서 뭔가 증시도 반등도 없고 아무 기미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 주식 공부 꽤 하신 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다시 들어오면서 이때 들어가야지 하는 기조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 네. 특히 올해 1월에 많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왜 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럼 과연 들어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외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한국의 어떤 회사 하나를 딱 집어서 그렇게 투자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우리 큰 회사 H사, S사, L사 뭐 이런 데들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특정 회사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서 투자하는 경우보다 어떤 돈이 훨씬 규모가 크냐 하면 말 그대로 그 외국 투자은행이나 그 연금이나 이런 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걸 흐트러뜨려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포트폴리오 또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사실 중국인데, 중국은 한 턴 벌고 지금 회수하고 있는 타이밍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겠지라는 것들 때문에 미리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완화됐었을 때 일부 상승한 종목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또 다른 지역에 뭔가 또 포트폴리오상 아시아나 이머징에 투자를 해야 될 적정한 회사들, 국가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아 올라간 것도 또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도 요즘 매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세요. 삼성전자 주식 좀 악재다, 실적 안 좋다라고 하면 이런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해서 경기를 타는 이런 산업들에 경기가 하점이었을 때 일부 또 넣어놔요. 그리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좀 넣어놓고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들 계속 사주실까요? 이건 좀 환율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또 지금 갑자기 1,300원 훅 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원화가 약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원화가 약세로 될 것 같으면 한국 주식이 더 싸진 거니까 그럼 더 사겠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앞으로 원화가 더 많이 약해질 것 같은데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 사겠죠. 그래서
그거는 환율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실적 악화 때 매집하는 고수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종합주가지수가 2,800 가고 3,000 가는 건 아니죠. 그런 그 종합주가지수를 찍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뭐랄까 주가가 정점을 찍어 갔을 때, 그래서 묻지마 투자도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붐을 갖고 들어왔을 때 찍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증시는 아니고요.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네요, 지금은. 그럼요. 특히 지금 같을 때는 아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익히 들어본 안정주, 대형주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적합하죠. 아까 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고수분들 실적이 안 좋을 때, 네. 증시가 안 좋을 때 네. 수익률이 좋다고 네. 하시셨는데 네. 그럼 이제 지금 그 고수분들은 뭐 사고 있나요? 일단 삼성전자 더 사신 분들 더 있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반추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적이 악화됐을 때 주가가 더 상승률이 훨씬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서는 않은 필수재이기도 하고 단순히 계산하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다시 이제 재고 소진되면 또 붐일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들어간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전개되는 여러 흐름들과 미국에서 전개되는 여러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겠는데 해서 좀 더 들어가시는 분들, 2차 전지도 들어가시는 분들 꽤 있죠. 그러나 이때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분리막 한다는 어떤 회사, 뭐 음극재, 양극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뭘 하는 회사, 자꾸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로 눈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잃어버린 게 있으니까 수익률이 좀 높게.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하려면 거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어떨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뭐 IT 붐 일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바이오 붐 일었을 때, 이럴 때 그냥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1등부터 저 밑에 30등까지 막 뛰어노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 중에 사기꾼도 생기고 또 결국 경영성과 못 내서 없어지는 회사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혼탁할 때 잘못 또 들어가면 또 큰 코 다쳐요. 이럴 때일수록 그 혼탁한 시장에서도 이미 많이 올라온 회사 아니야? 뭐 라고 보이는 좀 리딩 회사들, 또 우량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하시길 권해드리죠. 뭐 저는 그래서 저번에 학교에 학생들하고 모처럼 봤을 때 학생들이 모처럼 그냥 제 방에 놀러와서 교수님 요즘은 뭐 사세요? 뭐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 위주 더 포트폴리오를 더 굳혔어. 일부 현금 놔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바로 음극재, 양극재 하면서 뭐 이상한 코스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비유가 있는데 내가 니네 나이 때 그때 한국이 IT 붐이 일었었다. 붐이 일어났죠. 그때 포탈 사이트라는 게 한 10대 개 생겼다. 많았죠. 라이코스, 맞아. 네띠양, 네이트, 뭐 그 코리아닷컴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알타비스타, 그때 뭐 큰 걸로는 야후도 있었죠. 야후도 있었고, 뭐 네이버 다음 다 있었고. 그런데 내 아는 지인 중엔 누가 네띠양이라는 걸 투자했었고 누구는 코리아닷컴 했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알지?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게임 정해졌는데 1등, 2등 굳혀졌는데 할 때 그때를 아주 절묘하게 넣어서 타고 가시는 게 좋지, 왠지 내가 보기엔 내 감으로는 요 회사가 잘 나갈 것 같아, 이름이 마음에 들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2차 전지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돈 축제가 아니라 이제 축제가 곧 끝나고 몇 개 해서만 그럼요. 그 축제를 계속 즐길 수도 있다. 그럼요. 특히 이런 산업군들은 다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싸게 만들고 그래야 표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셔야 된다. 2차 전지가 뜨거운 만큼 지금 뭐 올해 1월부터 챗GPT 네. 굉장히 뜨거운데 요거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이제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검색의 시대가 지고 챗GPT 시대가 온다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의 돈을 부르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 메타버스 NFT 사실 2021년 말에 저는 세상이
내년에 바뀌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건가? 나는 이 현실인데 이렇게 바뀐다고 싶었는데 세상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돈을 버는 것과 세상이 바뀌는 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그 투자 기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막 핫한 용어들 등장할 때 있죠. 사실 이 핫한 용어들이 등장할 때 단기간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긴 있죠. 우리 지난 뭐 한두 해 동안 메타버스로 들썩들썩했던 많은 회사들. 그럼요. NFT로 또 들썩들썩했던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로 그런 건 쳐다도 보지 말라면서요, 교수님. 저도 그러길 권하지만 그걸로 돈 번 사람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단기간에 엄청난 돈 번 사람도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법이 제가 지향하는 바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풀타임으로 그걸 쳐다볼 수도 없어서 저는 안 했던 건데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은 항상 단기간에 금융적인 방법으로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있지만 그 회사가 메타버스로 NFT로 진짜 실적이라는 걸로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테마다 해서 초기에 들어가서 핫하게 돈 버는 분들이 있지만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실제로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견실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쳐야겠죠. 그러니까 실물은 그래서 금융과 전혀 달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챗 GPT는 어떤 상황이냐? 사실 챗 GPT라고 우리가 명명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고 자연어 처리라든가 언어 기반의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은 언제부터 이슈였냐? 5, 6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러니 5, 6년 전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투자했다가 한번 싹 걷어들인 사람이 있죠. 그분들은 그때 그 회사들이 영구적이고 업계의 리딩 회사가 돼서 구글, MS를 꺾을 거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타이밍 때 딱 투자해서 뺀 거예요. 그건 계속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투자들을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 벤처들 아니면 연구소들 이 사람들이 어디 음지에서 열심히 연구한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챗 GPT란 용어로 요러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출시했는데 그 4, 5년 동안에 그 음지에서 계속 연마했던 이게 날이 퍼렇게 서 있어요. 이 챗 GPT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한번 여쭤봐요. 써보셨어요? 제가 꼭 물어봐요. 이 써보면 몇 년 전의 인공지능 기술과 이 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한 수준까지 왔구나라는 걸 확 느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기술의 숙성도는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 5, 6년 전에는 뭐 MS가 뭐 투자했다고 구글이 조바심 내서 우리도 있어요 이런 적 없어요. 그 다음에 MS나 구글이 뭐 한다라고 해서 네이버도 우리도 하고 있어요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엔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기술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상용화 단계까지 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혹시 그 밖에 올해 돈을 부르는 키워드 뭐 있다고 보세요? 저도 계속 찾고는 있는데 올해도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올해도 참 어렵고요. 올해도 오히려 우리가 헛발딛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최근에 발표된 CPI랑 금리 인상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한두 단계 더 될 것 같고 뭐 당초 연초에는 미국 연준위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지만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 갈 것 같은데 라는 기조가 조금 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사실 파월 연준 회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때는 CPI 또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 CPI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생각보다 물가 상승의 기조가 견조한 것 같아요. 다른 품목으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품목
품목이 옮겨가거나 그리고 당초 이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마저도 좀 내려오지 않았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여러 설문조사 내용조차도 아직까지 물가 인하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물가 인상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놨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유동성 많이 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쟁이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도 2024년이 대선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2024년이 대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해서 모냥 빠지면 선거에서 킥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푸틴 입장에선 본인 입장에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물러서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잖아요. 이런 독재 국가에서 뭔가 정권을 실기했다라고 하면 그냥 집에 조용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감옥 가거나 대부분 일신상의 변고를 당하죠. 그러니 푸틴 입장에선 안 되겠는데 내가 전쟁에서 지금 모냥 빠지고 내 자존심에 기스나서 대선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러시아 대선은 조작이 좀 있다라고들 하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 벨라루스나 우호적인 나라, 너희도 합산해. 이렇게 해서 확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불안 심리로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국제 정세의 경직으로 인해서 물가가 또 한 번 출렁일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선거를 앞둔 푸틴도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하나 되고 바이든은 또 다른 형태예요. 뭐 러시아랑 같이 맞장구 쳐서 전쟁을 늘리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오일 쇼크 이후로 그냥 1960년대 이후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3명이 누구죠? 한 명은 트럼프인 거 알고 있고요. 트럼프, 그 전에 부시 대통령, 그 전이 또 카터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경제를 망쳤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이 아칸소주라는 아주 작은 주의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젊고 아주 뭐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외모도 좀 반듯하고 이런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이때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그 선거는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야 혜성과 같은 우리 차세대인데 얘 하나 올려서 야 이번 선거는 쉬어가고 다음을 도모하자 해서 그때 기라성 같은 선배들은 뒤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 이겼거든요. 전쟁에 이긴 대통령이에요. 이 선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뭐라고 슬로건을 들고 나왔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걸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걸로 한 방에 전쟁에 이기고도 재선을 못했어요. 트럼프 그 전만 하더라도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웠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상하게 중국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 말이지 그 주석 만나러 갔었을 때 시진핑이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고개 확 돌리는 거야. 그랬더니 시진핑이 주머니에 손을 싹 빼가지고 이거 짤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만큼 뭔가 압박하는 그런 걸로 본인이 재선이 100% 확신했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그리고 나서 이걸 봉합 못하니까 경제 경직되고 실업자 늘고 사망자 100만 명까지 가니까 결국 재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꼭 대통령에 앉히려는 게 아니라 백전노장이시죠. 이제 정치로서는 은퇴하기 직전이신 분을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나가는 예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쟁쟁한 또 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친구들은 이번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한 템포 쉬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뭐 하면서 바이든이 이렇게 된 거죠. 경제 때문에. 자, 그걸 누구보다 바이든이 알잖아요. 경제를 잡아야죠. 어떻게?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좋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경제를 부양한다는 건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고 투자한다는 건데 이건 인플레이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되죠, 더. 올리는 요인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데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발언과 공약과 내용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지난해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 있었잖아요. 이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특정 성과 이상을 내지 못하면 결국 바이든 재선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미국 그 민주당
시장 쪽에서 정부죠. 정부 쪽에서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MZ세대들, 바이든이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MZ세대들을 어루고 달래기 위한 등록금 탕감. 이 등록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교수님 학생들 등록금 좀 깎아주는 걸까지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학기라도 등록금을 내보신 분은 알지만 각혈이 나올 정도예요. 이게 한국과 다르잖아요. 한국과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부채,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이 규모가 미국 전체 GDP의 1% 수준이에요. 이거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해 준 대부분의 대상자가 그것도 MZ세대들이잖아요. 어떤 세대들? 소비 여력이 왕성한 추축이에요. 얘네들이 10년, 20년 거쳐서 갚을 등록금을 탕감받으니 쓰겠네요. 쓰기 시작하죠. 인플레이션이 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파월은 혼자 물가 잡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정부에서는 막 돈을 쓰는 거예요. IRA법이나 뭐 인플레 감축법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신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 충전소 만들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이런 걸 자꾸 내세우면서 인플레를 옆에서 사실 조장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선거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런 정책적인 또는 정무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물가를 또 업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남아서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또 금리 인상 설사 앞으로 이제 한 번 정도 더 하고 뭐 두 번 정도 더 하고 동결한다고 해도 이게 누적된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특히 누적된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미국 내부보다는 많은 신흥국들에서의 어려움들이 지금 예상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자국의 기준금리의 역전 차이의 갭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 과제는 우리나라만의 과제는 아니죠. 그런데 한국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가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이자 여러 가지 한국 경제의 매력도 아직까지 견실한 회사들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많은 신흥국들 뭐 동남아시아 국가나 서남아시아 국가들 또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이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게 되는 이 상황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인플레를 더 압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더더욱 해외 원자재에 의존하게 되고 공산품도 사와야 되는데 이거 다 달러로 사오잖아요. 그럼 달러가 비싸진다는 건 이런 거 사올 때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거니까 이게 다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거예요. 신흥국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신흥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황이 되면 신흥국 그 국가들의 근로자들이 당연히 회사에 뭐 요구하겠습니까? 임금 상승? 그렇죠. 내 인건비도 물가 상승분만큼만 보전해달라. 그러면 그 인건비가 투여된 신흥국의 광산, 농업,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다시 또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 사서 또 가공하는 우리나라도 또 비싼 돈을 주고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올해 절대 안 잡힌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으로 유지된다는 것만으로도 신흥국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또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 나오셔서 교수님께서 40개국 신흥국 파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은요? 그 뒤로 5개가 더 늘었어요. 제가 그때 한 18개를 하나 막 읊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5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럼 거기들은 이제 더 위기로 또 치닫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서하라 이남 국가들과 이쪽 지역에서 4군데가 늘었고요. 제 소견으로는 이제 터키도 구제금융 같은 걸 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철강 생산에서 세계 6번째거든요. 굉장히 높은 순위죠. 근데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철강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을 거라고 정통한 제 지인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 기조에 또 먹구름이 끼고 산업 기반을 또 조성하는데 많은 물자가 추가적으로 동원돼야 되는데 역시 이 과정에서도 외화 부족이니 긴급 구제 자금 좀 주십시오 요청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요? 중국에 또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소비 풀리면서 뭐 우리나라는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나온 뒤에 그 사이에 1월 30일로 기억하는데 IMF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추가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IMF에서 전 세계 이거 제가 숫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 성장률을 추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달에 집계한 것보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국가들별로 집계한 내용도 보면 지난 10월 달에 집계한 것보다 다 올렸는데 한국만 떨어뜨려 놨어요.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수정치를 발표했냐면 지난번만 하더라도 지난 10월 11일 날 발표한 게 2.7% 올해 성장할 것이다 발표를 했다가 이번 1월 31일 날 발표한 내용이 2.9%로 0.2%포인트 올렸어요. 올렸네요. 예. 그 다음에 선진국 모든 평균치 원래 1.1% 예상했었는데 1.2%로 또 올렸어요. 미국은 1.0 예상했었던 게 1.4로 올렸고 유로도 0.5에서 0.7로 올렸고 좋네요. 예, 밑에 있는 일본도 1.6에서 1.8 올리고 중국도 4.4에서 5.2로 크게 올리고 하다못해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도 마이너스 2.3에서 0.3으로 올렸어요. 모든 국가를 다 올렸는데 한국 어떻게 했냐? 떨어뜨렸어요. 왜요? 2.0에서 1.7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거기다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다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IMF를 왜 청와대에다 물어보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이제 정책 그 입안자니까 좀 설명을 해봐라. 니네가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했던 걸 아마 이런 분위기를 읽고 KBS 공영방송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특파원 보내가지고 IMF 부총재와 전격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봤는데 자, 그 부총재 말씀이 뭐냐 하면 일단 전 세계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다 올린 이유가 중국이 리오프닝 했지 않냐. 중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를 다 합쳤을 때 한 20% 조금 안 돼요.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5분의 1인 거죠. 근데 중국은 지하경제 규모도 또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2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엄청난 나라가 다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 당연히 올라갈 요인이지.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미국, 일본, 뭐 러시아 등등 다 올라갈 요인이지 해서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한국도 중국과 교역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하잖아요. 했는데 아이 너희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교역의 품목이나 물동량이 반도체나 일부 인더스트리를 제외하고는 급격히 줄었잖아. 그러면 반도체라도 니네가 잘 팔아야 되는데 니네의 반도체 재고 물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 이 수출도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중국 수출 안 되는 것들로 인한 그리고 세계 교역에 우리가 크게 성과를 못 낼 것 같은 그 기조가 반영된 게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내수 시장도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데 발목 잡은 것 같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과 건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너희 나라에서 이 지금 부동산 건축은 아쿠아일로인데 힘들죠. 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겠어? 이런 논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다 올려줬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 낮췄다라고 하면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의 이 경기 부양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생각보다는. 그렇죠. 지금 IMF가 보기엔 영향 없다. 일부 주제가 이제 주식 투자니까요. 어떤 주식 좀, 아까 전에 이제 대형주, 그 다음에 뭐 안정성 있는 거, 이런 힌트는 주신데, 좀 더 힌트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안정적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시장에 숨고르기도 해가면서 그 차후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전략을 추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아직도 야수의 심장이 남아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드렸던 힌트가 또 엄청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었죠? 2차 전지나 전기자동차 분야는 아직 시장의 판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전제로 했었을 때 내가 보기엔 이들 중에서 얘가 최종 승자가 될 거야. 거기 미리 투자한다는 건 수익률로 따지면 나중에 엄청난 고수익을 거두실 수도 있겠죠. 이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사실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포털 사이트 예를 들었잖아요. 네이버가 예전에는 그 많은 포털 사이트 군웅할고 있었을 때 그때 절대 강자가 아니었어요. 그치,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한 게임 인수하고 나서 캐시플로우가 생기더니만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네이버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죠. 이번에도 큰 수익을. 그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들고 있었다.
이야, 뭐 여기 출연 안 합니다. 그런 성관 있으시다면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다. 그럼요. 그런 걸 찾을 수 그럼요. 있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더더욱 강하게 SOC 투자하면서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있습니다.